간헐적 단식 혹은 제한적인 식이요법이라. 식사 시간은 중요한 문제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 먹기 때문에 사실 30년 전만 해도 대다수 성인과 어린이 식사 간격은 거의 5시간이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이 간격이 3시간 30분으로 줄었다. 그나마도 간식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다. 보통 1980년대까지는 간식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양한 식이요법에서 공통적인 맥락은 언제 얼마나 자주 먹을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조언도 다양하다. 어떤 접근법은 하루에 2끼, 3끼로 먹는 횟수를 줄이고 끼니 사이에도 충분한 간격을 두는 반면에 어떤 전략은 며칠간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 뒤에 하루 동안에 완전히 금식을 하라고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일부 식이요법은 하루에 6에서 8회 소량의 식사를 권하기도 한다. 알다시피 식사를 할 때 특히 특정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혈중 인슐린 수치는 포도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간다. 높아진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성 발생의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 인슐린이 낮게 유지되는 시간을 보장하는 식이 계획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주 먹을수록 인슐린 조절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추측을 하게 될 것이다. 식사 시간에 대한 자료에서는 하루 동안에 몇 번 먹는지,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먹는지 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 장기간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식을 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정도이다. 짧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매일 적은 양을 여러 번 먹는 것보다 많은 양을 적은 횟수로 먹는 것이 더 큰 개선 효과를 낸다. 에, 하루에 먹는 끼니의 수를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유는 끼니 사이에 포도당과 인슐린이 정상인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자주 식사를 하면은 인슐린 수치는 먹는 양에 관계없이 2시간마다 높아진다. 많은 양을 하루에 3번 먹는 것이 적은 양을 하루에 6번 먹는 것보다 낫다면 3끼보다 적게 먹는 것이 좋을까? 아마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전략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두는 것도 단식에 포함이 된다. 이때 칼로리를 계산할 필요는 없다. 단식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물론 단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을 미치지만 말이다. 2개의 연구가 간헐적인 단식에 대해서 연구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하루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게 하고 다음 날에는 반드시 하루 종일 단식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2주간 7번의 단식을 하게 만든 것이다. 두 연구는 모순되는 결과를 얻었다. 하나는 인슐린 민감성의 개선을 보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반해서 인슐린 치료를 받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간헐적 단식을 실시한 최근의 한 연구는 잦은 주장 몇 차례 24시간 단식이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대단한 효과적이어서 참가자들이 인슐린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를 보였다. 실제로 한 환자는 단 5일 만에 투약을 중지하는 효과를 얻었다. 대체 전략은 매일 특정한 시간에만 식사를 하는 것이다. 아침과 점심만을 먹거나 점심과 저녁만을 먹는 식으로 말이다. 이런 시간 제한 시기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인슐린 민감성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단식의 여러 효과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인슐린은 단식을 하면 바로 떨어지지만 인슐린의 상대역인 글루카곤은 증가한다. 단식의 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글루카곤을 살려올 필요가 있다. 잦은 식사, 고탄수화물, 탄수화물, 글루카곤, 인슐린, 지방 분해 억제, 지방 저장 증가, 간헐 글루코겐 사용 억제, 간헐 글루코겐 저장을 증가하고 케톤제 생성을 억제하고 자갑 포식을 억제한다. 잦은 식사할 때 그러면 단식을 하기는 이게 분해가 된다 이 말인데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사의 관점에서는 동전의 양면이다.
인슐린이 몸 안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노력하는 동안에 글루카곤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한다. 글루카곤은 몸이 지방세포를 압박해서 그들이 가진 지방을 공유하도록 하고 간을 압박해서 그들이 포도당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을 하기를 원한다.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대사 과정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 호르몬의 균형은 어떤 대사 과정이 실제로 일어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인슐린, 글루카곤 비율을 통해서 단식과 식사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은 대단히 유용하다. 단식의 유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병적으로 비만한 스코틀랜드의 남성의 경우이다. 이 사람은 단식 실험을 시작했고 빠르게 건강성의 혜택을 경험하거나 단식 기간을 더 늘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료진의 감독 아래서 적절한 수분과 미네랄을 섭취하면서 단식을 계속했고 결국 382일 동안 단식을 실시했다. 단식은 대단한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어떤 도구나 그렇게 현명하고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단식과 기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단식이 해로워지는 때는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무 오래 계속되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식 기간은 단식하는 사람이 어떤 체질이냐, 단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또 어떤 것을 마시고 보충제를 먹느냐, 또 필수 미네랄 섭취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단식을 끝내는 방법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 날이 걸리는 장기 단식에 대한 초기 연구는 단식이 끝난 후에 영양 재개 증후군이라는 치명적인 이런 영양 재개 증후군이라 다시 먹게 될 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양 재개 증후군은 인 칼륨과 같은 미네랄과 전해질 혈중 수치가 지나치게 낮을 때 일어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위험한 전환은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치솟은 인슐린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 단식 기간 중에 포도당 사용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단식을 끝낸 직후에는 포도당과 인슐린 급증을 부르는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 먹는 시간은 인슐린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무엇이 우리를 배고프게 하나? 우리는 배고픔이 위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섬유질처럼 부피가 큰 어떤 것을 먹어서 배는 채우되 섭취하는 좋은 칼로리는 늘리지 않겠다는 식습관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공복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세포에 에너지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세포들에게 에너지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뇌에서 공급감을 활성화하고 우리는 위를 통해서 배고픔을 느낀다. 만약에 공복일 때 무조건 허기를 느낀다면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링거로 영양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겠지만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에너지와 먹는 양 중에서 어느 것이 배고픔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던 연구자들은 영양주사에 포도당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도 배고픔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양주사에 지방도 포함되어 있으면 배고픔을 느끼지 않았다. 다시 말해 같은 공복 상태에서도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 지방의 형태로 감지했을 때 몸은 포만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세포에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면 공급인지 아닌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되는군요. 생체 리듬과 여명 현상이라. 우리 몸은 일어나고 잠드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기능에 적합한 리듬과 타이밍을 타고난다. 콜티솔이나 성장 호르몬 같은 강력한 호르몬들은 밤과 낮 동안에 밀물과 썰물처럼 주기적으로 움직인다. 인슐린도 이런 리듬을 따라간다. 먹지 않을 때에도 오전 5시 30분 정도면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약 2시간 내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약한 인슐린 저항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에만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상태는 매일 나타난다. 밤잠을 푹 잤을 때도 말이다. 이 같은 이른 아침의 인슐린 저항성을 여명 현상,
이라고 부른다. 하루 3번 동일한 양의 포도당을 마신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를 측정한 무작위 대조건 연구에서는 인슐린 반응이 아침에 가장 높고 저녁에 가장 낮은 것을 발견했다. 신체가 아침에 더 많은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슐린의 작용에 반하는 호르몬들 때문이다. 인슐린의 주된 기능이 혈액 내의 포도당을 근육과 지방 같은 조직으로 이동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것임은 이미 이야기했다. 반면에 카테코라민, 성장 호르몬, 그리고 특히 코르티솔처럼 수면직의 마지막에 최고조가 되는 호르몬들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이런 작용으로 인해서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음식은 바꾸어 얘기하면 같은 토스트를 먹더라도 저녁보다 아침에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침 식사가 다른 끼니보다도 더 중요하다. 아침을 걸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 매일 아침 우리가 경험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생각하면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기 위해서 아침을 거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이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 연구는 52명의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의 아침을 먹는 그룹과 아침을 거르는 그룹으로 나눠서 체중 변화를 비교했다. 중요한 것은 식이 중에서 식이 중제 과정에서 섭취한 칼로리는 실험 전보다도 적었으며 두 그룹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다는 점이다. 모두가 체중이 감소했지만 연구 기간 동안에 아침을 먹은 사람들의 감량이 좀 더 많았다. 아침을 먹은 사람들의 감량이 그렇지만 약 300명의 과체중 혹은 비만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4개월간의 차이를 추적한 비슷한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연구들은 해답보다도 의문이 많이 남긴다. 이런 실험들은 아침 식사가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아침 식사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도 아침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뿐이다. 아침 식사는 보통 간편한 여러 최악의 음식들로 구성된다. 주스, 시리얼, 죽, 토스트.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 식사는 주로 설탕과 전분으로 가득하다. 아침 식사로 이런 것을 먹고 있다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편이 낫다. 지방소의 시계. 흥미롭게도 인슐린 민감성에 대해서라면 우리의 지방 조직은 자기 나름의 북소리에 맞춰서 진구한다. 아침에 인슐린 저항성이 약간 높아지는 신체와 달리 지방 조직은 아침에 인슐린 민감성이 가장 높고 저녁에 가장 낮다. 인슐린이 지방 연소를 막고 지방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폭발하게 하는 메뉴를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먹을 때보다도 우리 몸에 더 많은 지방을 더할 수가 있다. 지방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어지는군요. 자,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아침 식사의 탄수화물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하는 거죠.